네, 사이드킥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마 가장 힘든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책 제목처럼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네,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를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한 정도에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 생각을 하고 좀 편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양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양자라는 말 자체에 대한 정의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쵸. 사실 근데 저는 그냥 양자역학이라는 거를 그냥 양자역학이라는 그냥 단어 자체로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눠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원자면은 배운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자역학은 그냥 굉장히 어려운 거 정도로만 기본 지식은 그 정도로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용어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인가를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자라는 거는 이게 퀀텀이라고 하죠. 네. 퀀텀은 퀀터티 영어로 하면은 퀀터티고요. 퀄러티는 질을 말하고 퀀터티는 양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양자예요. 그거를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양자, 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덩어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비약과 함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전공을 하신 분이나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 듣기에는 저게 저렇게 설명해도 되나 싶을 게 있겠지만 저희는 아주 무에서 시작해서 어떻게든 양자를 이해해 보려 한다는 시도라고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양자역학을 조금씩 이야기하려 하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양자역학이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양자 세계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원자는 양자 세계에 속한 물질이거든요. 양자역학이 작동하는 세계. 그 세계가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막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은 양자 세계라고 따로 부르잖아요, 보통. 그리고 거기 이렇게 다시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다른 세계에 뭐 접속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그냥 저희는 원래 그렇게 부르는 게 완벽하게 딱 맞는 표현은 아닌 거네요. 근데 그 표현도 맞는 게 양자 세계는 아주 미세한 곳에서는 양자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이는데 거대 세계, 하다못해 모래 한 알 정도의 거대한 크기만 돼도 양자 세계가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양자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양자적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양자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은 거꾸로 말해서 아주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서 양자 현상이 눈에 보이는 그렇죠. 눈에 보인다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지만 그러니까 양자 세계 그걸 느낄 수 있는 그 현상이 정도의 발견되는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영화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그 앤트맨이라는 영화가 이번에 다시 개봉을 하잖아요. 앤트맨과 워스프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앤트맨의 설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앤트맨 1편 설정 중에 그 앤트맨을 만든 그 박사의 부인이 사라지거든요. 그 사라지는 이유가 너무 작아져서 양자 세계에 접근을 했다가 행방불명이 되는 게 1편의 설정에 나와 있어요. 양자 세계라는 건 확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사라질 수도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행방불명이네요. 그렇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번에 앤트맨과 와스프에도 양자 세계를 다룬다고 하는데 사실 그 영화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형식으로 다루는지는 지금 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양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교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교양이라고 하면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교양 그러면 아주 단순하고 모두가 그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변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 도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태양도 도는 것처럼 보이고 달도 도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는 지구를 따라서 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교양이었던 거죠. 그렇죠. 당연한 상식 같은. 예. 근데 그거를 그냥 당연히 돈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에 가까워지는데 네. 이제 프롤레마이오스 네, 들어는 봤어요. 라는 분이 2세기경 이거를 정리를 해요. 천동설을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죠. 수학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는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보고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으로 만들고 그걸 계속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과학이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과학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쵸. 예언이죠. 네. 오늘 무슨 새가 지지배배 우는데 손님이 온다. 이런 거는 과학의 영역으로 가지 않죠.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 이런 거는 과학의 영역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쵸.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과학의 영역이 될 수 없는데 프롤레마이오스는 이 천동설을 딱 정리함으로써 과학의 영역으로 거의 집어넣은 거예요. 천동설을. 말도 안 되지만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그렇죠. 그 모형을 만들었어요. 천동설 모형을 만들어서 어떻게 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걸 그래서 매우 복잡해요.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구를 중심에다 두고 모든 현상을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구가 있고 그게 하나가 돈다고 생각하면 별의 움직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구가 있고 그걸 둘러싼 또 다른 구가 있고 그 안에 또 원판처럼 돌아가는 원판들이 또 달려 있고 이런 매우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천동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천동설이 어쨌든 작동을 하잖아요. 네.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그걸 믿었죠. 또 그쵸. 종교 간에도 딱 맞았고. 네. 그래서 창조했다는 게. 그렇죠. 그 천국이 있다라는 그 원 가상의 구 네. 너머의 세계에는 천국이 있다라는 어떤 학설을 종교인들이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 뭐 한쪽 원판은 뭐 천국이고 한쪽 원판은 그쵸. 지옥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별이 구멍이 어떤 천체가 아니라 구멍이고 그 뒤에는 빛이 있고 그래서 그 빛이 새어나오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종교인들이 얘기하기도 편하고 천동설을 이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16세기까지는 교양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코페르니쿠스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코페르니쿠스도 정확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중심으로 두고 그 주변을 우리가 돈다. 우주가 태양의 중심이다 라고 두니까 훨씬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게 모든 계산이 훨씬 더 단순해지고 원판 이런 거 없어도 되고 뭐. 그렇죠. 근데 코페르니쿠스도 뭐 한 100년간은 코페르니쿠스의 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한참 동안은. 근데 이제 망원경이 발달을 하고 실제로 볼 수 있게 되면서 아니구나. 지구가 도는구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구나를 드디어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16세기 이후에는 이제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두가 아는 교양이 되었죠. 그 이후에 또 한 번 혁명적인 교양이 바뀌게 되는 시기가 뉴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과가. 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어떤 신화고 사실 뉴턴은 엄청난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력의 원리를 밝혀내죠. 중력이 어떤 형태로 작동을 하느냐. 사실 중력이라는 거는 지금도 뭔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중력이 왜 작용을 하고 근데 왜라는 영역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뉴턴 시대에 근데 어떻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까지는 이 사람이 밝혀낸 거죠. 무거운 물질일수록 더 큰 중력을 작용한다. 그래서 힘은 F는 ma로 된다. 지구의 가속도는 9.8m/s의 제곱이다. 이 사람이 이런 걸 밝혀내기 위해서 만든 수학이 미분이에요. 그러면은 미분의 창시자가 뉴턴이에요. 근데 우리는 뉴턴 그럼 당연히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안쪽까지 모르잖아요. 그쵸. 왜 그런 힘이 있는가? 왜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무거운 게 떨어지는데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은 동시에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저항이 없는 곳이라면은 왜 그런지 왜까지 들어가면은 우리는 다시 무의 세계로 가요. 우리의 지식은. 그러나 뉴턴이 말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뉴턴이 말한 중력이나 관성이나 이런 것을 믿고 그대로 되는 거 알고 있는 거 자체가 교양이죠. 지금은. 그쵸. 뉴턴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흔히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교양이 또 한 번 흔들리는 때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빛은 왜 속도가 똑같을까? 그쵸. 빛은 달리는 비행기 안에서도 속도가 똑같고 우주 어느 곳에서도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 그 속도로. 그래서 나온 게 상대성 원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곳 내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길이가 짧아지고 현상이 바뀌는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은 모든 것이 빛의 속도가 돼버리면은 무한대까지 가버리는 이런 원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상대성 원리 속에서는 중력은 공간의 휘어짐이에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네, 공간의 휘어짐이라고 해도 시공간이죠, 정확하게는. 그럼 더더욱 생각하기 힘들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 적도 없고 사실. 공간이 휘어진다가 무슨 도대체.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이제 2차원에다가 그걸 갖다 놓는 거예요. 3차원은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2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평평한 트램볼린이나 고무판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거기다가 무거운 거를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이렇게 쭉 가라. 휘죠. 네. 고무판 자체가. 그게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것. 그래서 그 휘어짐을 따라오는 거예요. 물체가.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큰 거 쪽으로 물체가 당겨지죠. 끌려간다가. 그 공간을 따라서 미끄러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시공간이 물체의 그 중력 때문에 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물체가 그 물체로 그쵸. 따라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2차원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네, 그거는 확실히. 그래서 지구 주위로 뭐 위성이 돈다는 거는 그 휘어진 그 공유를 따라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2차원적으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훨씬 쉽네요. 근데 이거를 3차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좀 알아듣기가 힘들어지죠. 그러고 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후에 이제 다시 하나의 교양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양자 역학입니다. 교양의 범주가 점점 너무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양자의 세계가 어떻다 그 원리를 아는 것보다 세상이 진짜로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냥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제는 교양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 정도고요. 그래서 좀 오늘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만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 3차원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2차원의 비율을 사용했던 것처럼 양자도 어떤 비율을 사용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비율 자체는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아까 3차원을 2차원으로 말씀드렸다고 해서 공간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네. 실제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지만 그냥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이해를 돕기 느낌 위해서. 정도로 네. 이해하면 이게 왜 그렇게 자꾸 전제를 하냐 하면은 양자의 세계는 이제 확률의 세계거든요. 있다 없다를 말씀을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양자 역학적인 이 사고방식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근데 말을 할 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라고 말할 거면은 사실은 제가 뭐 말할 게 없으니까 자꾸 비유 아니면은 뭐 비약 네. 함부로 막 이렇게 해가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 세상을 받아들이려고 어떤 노력을 했나 그 정도일 거예요. 네.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그쵸.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다 보면은 점점 더 복잡해지니까. 예. 특히 과학자들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사명이고 과학에 대한 어떤 그게 과학에 있는 이유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현상이 있으면은 이론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야 이론이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세계도 엄청나게 우리가 이상한 세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빠른 시간으로 가면은 시간이 뭐 늘어나고 뭐 이런 이상한 세계지만 그걸 다 예측 가능하게 상대성 원리라는 뭐 모두가 알고 있죠. 우리 E는 mc의 제곱.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상대성 원리라는 거는 알고 있죠, 다들. 상대성 원리에서 도출해낸 에너지란 mc의 제곱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거는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양자도 마찬가지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양자로 이게 괴롭히려고 만드는 방송은 아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자라는 것은 어떤 덩어리를 말하는 학문이다. 근데 어떤 덩어리냐? 이 모든 시초는 프랑크라는 사람에서 시작합니다. 자, 프랑크가 누구냐 하면은 프랑크는 물론 과학자죠. 독일의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연구하고 있던 거는 전등이었어요. 독일에서는 그 과학을 중시해 갖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어떤 과학적 제품을 만들면은 그것을 어떤 상용할 수 있겠구나 해서 어떤 과학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프랑크라는 사람이에요. 프랑크라는 사람이 무엇을 연구했냐면은 흑체 복사라는 걸 연구해요. 흑체 복사요? 예,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흑체라는 것은 가상의 물질이에요. 모든 빛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검은색. 약간 블랙홀 같은 존재. 물질이죠, 물질. 쇳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뭐 만지거나 할 수 있는 느낌의 물질. 이상적인 흑체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쉽게 말해서 검은 무엇인가 덩어리. 인데 빛을 빨아들이는. 네, 그래서 이제 검은색인 것. 검은색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검은색이 많지만 사실은 완전 100% 검은색이란 없잖아요.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그쵸. 물질이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상의 물질이에요, 흑체. 그래서 여기서 그냥 쉽게 쇳덩이라고 말할게요. 쇳덩이를 달구면은 열을 가하면은 빛이 나죠. 네. 빛이 나고 열도 나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전구를 생각해 보시면은 필라멘트가 예전에 요즘은 뭐 LED 그래서 필라멘트가 없지만 그건 타면서 이제 빛을 내는 백열등 보시면 그 안에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필라멘트의 전기를 하면은 열이 발생을 하면서 빛과 같이, 열이 동시에 나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을 이 사람은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그쵸. 연구를 했던 거죠. 왜 그런가? 아니면은 이 복사라는 거는 에너지나 열이 멀리 이동하는 빛을 쫀다 이게 다 복사예요. 네. 영어로는 레디에이션. 그 흑체 복사를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떻게 나가나 에너지가 어떻게 나가나 그걸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의 일반적인 생각은 빛은 파장이었어요. 네. 에너지도 그러니까 파장이고, 빛은 예. 파장이고 에너지도 파장이고 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떤 열을 가하면은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빛이라고 봐도 되고 에너지가 네. 그 빛이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빛이 강한 열을 주면은 빛이 점점 강해져야지 정상이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측정을 해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 반대 현상이 된 거예요. 이게 빛이 파장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연속적으로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쵸. 파장이 점점 커지니까. 예, 더 강한 열을 주면은 네. 점점 강한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중간에 끊어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끊어짐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계단처럼 네. 에너지가 발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생각을 한 게 빛은 파장이면은 연속이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왜 끊어질 이유가 없는데. 끊어지는가를 생각을 한 거죠. 어느 정도 에너지를 넣으면은 열을 가하면은 에너지가 발사가 됐다가 또 끊어졌다가 어느 정도 또 더 강한 에너지를 가하면은 또 에너지가 나왔다가 끊어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에너지는 점점 강한 에너지가 빛이 나오지만 중간에 끊어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빛이 파장이 아닌 것 같은데? 파장이면 끊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파장이면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네. 얘가 끊어지는 걸 보고 어떤 덩어리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한 뭉태기 덩어리가 날아가 또 잠깐 있다가 또 한 뭉태기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입자잖아요. 그쵸. 입자여야지만 덩어리가 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한 다발이 나갔다가 그 다음엔 두 다발이 나갔다가 세 다발이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관측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덩어리를 양자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 퀀텀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은 프랑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양자를 측정하는 단위는 다 프랑크 상수라는 것을 이용하고요. 이 사람을 다 네. 기념한 양자는 프랑크에서 일단 시작을 했다를 알아두시면 네. 일단은 첫 번째 고개가 이 한 문장을 위해. 네. 그리고 나서 또 아인슈타인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는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라는 실험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까지 빛은 네. 파장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전까지 전자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전자라는 것이 있다. 네. 근데 전자는 가장 작은 전하를 띈 네. 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도 그렇죠. 누가 전자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려놓죠. 플러스. 그래서 동그라미 막 그려놓고 저도 과학 시간에 그런 거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서 보니까 어떤 그 전하를 갖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덩어리가 아니 입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물질에다가 빛을 쐬면은 전자가 튀어나가요. 갑자기요? 네, 이게 광전 효과라는 건데 어떤 그러니까, 말하기 편하게 그냥 뭐 철판이라고 해보죠. 네. 철판에다 빛을 쐬면은 네. 거기서 철판 안에 존재하고 있던 전자가 네. 빛의 힘을 받아서 빛이 전자를 때려주니까 이 전자가 철판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생성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던 전자가 빛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빛은 파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전에. 근데 빛은 파장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어떤 빛을 쬐서 전자가 하나가 튀어나온다고 치면은 네. 그 빛을 강하게 쬐면 전자가 2개가 튀어나오고 3개가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안 그래요. 그러면은 똑같이 하나가 튀어나와요. 아니면... 빛은 아무리 강한 빛을 쬐도 하나가 튀어나가는 말을 하자면. 근데 빛의 파장을 바꾸면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강한 어떤 특정 에너지를 쐬면은 전자가 튀어나가는데 그 특정 에너지를 더 강하게 쓴다고 해서 튀어나가는. 그러니까 소리라고 이번에는 비유를 바꿔볼게요.
전자는 소리에 의해서 튀어나온다고. 네. 이건 빛이지만 그냥 말을 그렇게 네. 할게요. 소리는 파장이라고 생각하기 조금 더 쉬우니까. 아주 고음의 소리, 도레미파솔라시 시 정도를 하면은 전자가 튀어나가요. 네. 근데 시의 음을 내면 전자가 튀어나가지만 시라는 그 음을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전자는 여러 개가 튀어나가지 않아요. 이러면 이제 이건 파장의 힘에 의해서 튀어나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떤 에너지를 가진 덩어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쉬워지죠, 생각이. 입자도 덩어리고 빛도 덩어리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쪽 빛이 빛도 크기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죠. 네. 그게 덩어리. 빛이 두 개 모이고 세 개 네. 모이고 하면 덩어리는 빛도 크기가 있다라고 일단 비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쪽 전자가 탁구공이에요, 만약에. 네. 근데 스티로폼 같은 덩어리로는 아무리 때려도 탁구공이 움직이지 않겠죠. 네, 그렇죠. 100개를 갖다가 던져도 얘는 안 움직이겠죠. 근데 이 덩어리 하나 자체가 당구공 같은 걸로 던진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튀어나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인슈타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빛도 입자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빛이 입자라는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 빛의 덩어리라는 거를. 당연히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꾸 말이. 네, 이중 두 개의 틈, 슬릿. 아. 빛을 두 개의 틈으로 쏘면은 네. 빛을 쏘면은 저쪽에 문이 반대편에 빛이 비칠 거 아니에요. 두 개. 네, 그렇죠. 근데 빛을 두 개를 양쪽 틈을 향해서 쏘면은 빛이 간섭을 해요. 아, 서로가 서로한테요. 네, 그 간섭을 한다는 건 파장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쵸. 물이 두 개의 틈을 통해서 쫙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나가잖아요. 물은 그 파장으로. 출렁출렁출렁 하고 나가다가 두 개의 틈으로 나왔으니까 이쪽의 출렁임과 이쪽의 출렁임이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만나서 높은 출렁임과 그러니까 마루라 그러죠. 마루와 고리라고 하잖아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은 높게 출렁거리고 골과 골이 만나면 낮게 출렁거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어디는 이 정상적인 출렁임이고 어디는 높은 출렁임, 어디는 낮은 출렁임 이런 간섭 현상을 서로 일으키거든요. 파장들은. 네. 그래서 이거를 벽에다가 딱 비춘다 그러면은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흐리고 어디는 진하고 흐리고 이런 간섭 패턴이라는 무늬가 나타나요. 근데 빛을 했더니 빛도 그런 간섭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동인 것도 맞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파동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프랑크나 아인슈타인은 실험을 했더니 이게 입자일 수도 있겠는걸? 이라는 생각까지 이제 미치게 된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의 결과랑 다른 결과가 나와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서로 모순되는 결과가 동시에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왜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냐. 이 현상을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과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이제 잠깐 빛의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궁금증이 사람들을 생기기 시작해요. 전자를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자는 원자에 속해 있죠. 원자에 속해 있는데 이 전자가 원자에 어떻게 속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전에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데 원자 안에 들어있다는 거는 그 안에 플러스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의 원자, 지금은 수소의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그 양성자가 있고 밖에는 전자 하나가 있어요. 그 전자들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원자라는 게 있는 거는 같은데 그 전에는 원자의 존재라는 것 자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이런 그 예전에 무슨 그리스의
철학자가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지만 과학적으로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원자는 너무나 작아서 우리의 전자현미경으로도 거의 그냥 뭐 보기가 힘들 정도 몇 천만 배 확대를 해도 사실 전자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아, 아직도요? 네. 그거는 조금 이따 보면 그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또 생겨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 볼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전자라는 존재도 있는 건 알겠고 네. 원자라는 존재도 있는 건 알겠고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어떤 푸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푸딩 같은 거 안에 전자들이 박혀 있다. 근데 이 푸딩 물질들은 그냥 이게 양전자를 띠는 어떤 물질이고 그 안에 전자가 박혀 있는 형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실험을 해봤죠. 그럼 사람들은 참 이런 걸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 그 실험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부터가 일단 일반인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그 전자에다가 어떤 무거운 헬륨 원자에다가 네. 헬륨 핵이라는 걸 그러니까 어떤 빛을 쏜 거죠. 말하자면 네. 헬륨 핵을 발사를 해서 이 전자가 아니지 원자를 어떻게 얘가 통과하는지 그 푸딩 같은 거라 그러면은 이게 그냥 쓱 통과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굴절을 하거나 네. 뭐 이런 형태가 될 거잖아요. 네. 뭐 만약에 딱딱하면 튕겨 나가거나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가 딱딱할 수는 없었어요. 그 무게상. 무게상 이게 전체가 딱딱하다고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고 굴절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전에는. 근데 쐈는데 뒤돌아오는 놈이 있는 거예요. 튕겨 나왔다는. 그렇죠.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하거나 어느 정도 휘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뒤돌아 나왔어요. 소수 몇 개가. 아, 몇 개만요? 막 쏘다 보니까 엄청나게 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알기 위해 원자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핵을 쏴댔는데 그게 뒤로 튕겨 나오는 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쏘긴 쐈지만 사실 이것도 뭔지 모르고 이것도 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막 쏘는 거거든요. 알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나를 보고서 이 안에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막 쏴대고 있는데 뒤로 튕겨 나오는 놈이 있다는 거는 그 안에 내가 쏜 것만큼 딱딱한 뭔가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전체 무게로 봤을 때 보면은 이 전체가 딱딱하면 안 돼요, 원자는. 그렇다면은 이 속은 중성 핵이라고 네. 아주 무겁고 딱딱한 놈이 안에 있고 그 주위에 아주 작은 전자가 있는 거다. 그 사이에는 사실 비어 있다. 라는 이제 모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어라는 사람이 네. 원자 모델을 만들어요. 모양을요. 네. 네.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자의 모양이에요. 안에 핵이 있고 네.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 네.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전자가 돌고 있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네. 전하를 띠고 있는 애가 회전을 하거나 가속 운동을 한다는 거는 얘가 에너지를 방출을 하거나 얻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특히 등속 운동이 아니라 가속 운동이면은 어쨌든 누군가가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쵸.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서 붕괴가 돼야 돼요. 핵 쪽으로 그냥 떨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에너지를 주고 있지 않으면은 그쵸. 돌다가 에너지를 잃을 거 아니에요. 네. 에너지를 잃으면은 얘가 광자 하나를 내보내면서 무너져야 돼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계속 꾸준히 에너지를 어디선가 갖고 온다는 거가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송 있잖아요. 네. TV나 네. 아니면은 팟캐스트 같은.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테나를 세워놓고 네. 송신 네. 탑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방송을 한다는 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게 에너지를 잃으면서 네. 전파를 사방으로 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에너지를 주잖아요. 인위적으로. 네.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우리가 제공을 하잖아요. 전기라는 에너지를 그쵸. 예. 제공을 하니까 그렇게 막 방송을 하면서도 붕괴가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얘는 우리가 원자 하나를 보면 얘한테 우리는 아무 에너지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붕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과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쵸. 붕괴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과학자들이 그냥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런 상태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근데 현상은 존재하니까 또 전자가 붕괴되지 않고 딱 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다. 그런 걸 이제 정상 상태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누군가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찾아주겠지. 네. 그래서 보호의 전자 모델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그 상태라는 거는 어떤 특정 위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전자가 특정 궤도만 돌아요. 말을 하자면은 그거를 이제 뭐 양자값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궤도가 1궤도를 도느냐 2궤도를 도느냐 3궤도는 돌 수 있는데 1.1궤도는 안 되고 1.2궤도도 안 돼요. 그게 가능한 상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사람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슬슬 뭔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네, 조금 아니고 많이요. 근데 저는 지금 막 비약과 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 그러면 이제 책을 좀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이 책 하나를 가지고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나왔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읽으면은 약간의 지식은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양자역학을 모두 알았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파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확히 확실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렇게 파악은 되는 정도. 그렇죠. 전반적인 감은 잡을 수 있으나 여기에 나오는 단 몇 가지 문장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증명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 교양의 영역을 넘어서요. 과학의 아주 깊숙한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자가 왜 안 무너지느냐, 네. 그리고 특정 상태에 있을 때만 안 무너진다까지 얘기를 네. 드렸잖아요. 근데 그 특정 상태,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떤 상태냐를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계산을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빛의 얘기를 잠깐 했었죠. 네. 빛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네. 그러면 전자도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물질은? 모든 물질이요? 네. 그러니까 파동이면 파동, 입자면 입자 이게 아니라 둘 다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자를 가지고 또 실험을 해보죠.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실험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상은 있었으니까. 실험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가지고 아까 빛이 굴절과 이렇게 간섭 현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자를 쏴봤어요. 똑같은 방식으로요. 전자를 쏴서 뒷면에 어떤 무늬가 나타나는지를 봤죠. 전자를 쐈더니 똑같이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파동이면서 입자인 거네요. 그렇죠. 파동이면서 입자이죠. 이 실험이 얼마나 이상하냐 하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뭐 빛의 상보성 뭐 이러는데 두 가지 성질이 다 있다. 이걸로 실험하면 이게 되고 저걸로 실험하면 저게 된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현상이냐면은 전자는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래서 전자를 하나씩 쏠 수 있는 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슬릿이 두 개 아까 있다 그랬죠. 두 개 틈에다가 쏜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를 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을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네. 내가 여기서 야구공을 하나 던져요. 네. 그러면 뒤에 가서 맞겠죠. 그 구멍을 네. 통과해서 그 뒤에 있는 벽에 맞겠죠. 네. 그래서 이 야구공에다가 뭐 분필가루 같은 건 묻혀갖고 집어 던진다고 쳐봐요. 저 뒤쪽에는 까만 벽을 세워놨어요. 까만 벽 안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구멍 중에 하나를 통과해서 공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국이 하나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 걸 던져요. 그럼 또 하나가 생기겠죠. 두 개가 생기겠죠. 네. 그 세 번째 그럼 3개. 계속 생기겠죠. 자국이. 네. 이제 무한히 던져요. 그럼 뭐 벽이 거의 하얗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한히 던지면 무작위적으로 점이 생겨야지 정상이잖아요. 네, 무작위. 무한히 던지면은 간섭 무늬가 생겨요. 에? 파동 무늬가 생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전자를 던지기 시작하면.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던지면 입자인데 무작위로 던지기 시작하면 그게 파동이로 변하게 되는 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얘라는 놈의 성질이 왠지를 이제 과학자들이 밝히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개수에 따라서 그럼 성질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입자를 증명하려고 실험을 하면은 얘는 입자처럼 움직여요. 10개만 던져보면은 말을 하자면 10개만 던져보면은 얘 입자네. 입자처럼. 예. 100개, 1000개, 10,000개를 던지면은 파동처럼 간섭 무늬가 생겨요. 어떻게 한두 개였을 때는 입자처럼 움직이다가 많아지면 파동처럼 움직이는가? 이해가 안 되죠. 네. 머리에 과부하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밝혀내기 위한 학문인가요? 과학자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공부한 것과 전혀 다르게 그쵸. 뭔가 자꾸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는 것이 할 일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진짜. 막막했을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작은 힌트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해보고 그렇게 증명을 해보고 하는 게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죠. 그거 양자라는 것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제 뒤에 역학이 붙었다는 것은 그걸 풀어냈다는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그렇죠. 그 설명 과정 자체가 양자역학의 어떻게 보면 역사예요. 지금 계속 이상한 현상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게 입자인 줄 알았더니 파동이고 왜 이게 어떤 딱 특정한 위치에서만 나타날까? 이거를 모두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행렬 수학이라는 걸 도입을 해요.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제가 아는 행렬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배우는 네, 그 행렬. 그 행렬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까지는 그 행렬 수학이라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수학은 아니었대요. 근데 행렬은 이제 두 가지 수 덩어리를 가지고 뭐 곱하면은 행렬 법칙에 의해서 또 다른 행렬이 나오고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이게 맞는 거예요. 어머. 계산을 했더니 전자가 있어야 될 그 상태라는 게 이 상태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이 행렬에 전자가 하나 있을 때는 그래도 계산이 편해요. 수소처럼. 근데 전자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 얘네들의 위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행렬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쵸. 하나만 해도 그 양자값이라 그러는 게 4개가 있는데 2개가 되면 4개에 4개. 그러면 이게 4 곱하기 4가 되고 또 3개만 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게 행렬은 정방향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차원의 도입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원적인 생각이 2차원적인 생각이 되어야 되고 3차원, 4차원, 5차원, 9차원까지 생각을 해야지 이게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실 그 계산 방법은 과학자들도 어려워했어요. 뭔가 깔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결과값은 나오는데 이게 풀이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표현할 수 있는 시점에서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수학이
물리학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과학자들은 현실을 또 같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쵸.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행렬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슈레딩거가 드디어 아까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자가 파동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이 전자가 파동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데 어떤 특정 값만을 갖는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네. 파동이 특정 값만을 가질 수 있는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파동은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정상파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파동은 특정 값만 가져요. 정상파가 뭐냐면은 기타 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이 막혀 있는 네. 줄. 그러면 기타를 한번 땅 튕긴다고 생각해서 한 번 떨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파동이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떨리겠죠. 네, 그쵸. 그러면 1이라는 값이 나오죠. 네. 근데 조금 높은 음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파장이 한 번 꾸불 하겠죠. 네. 그러나 양쪽은 막혀 있기 때문에 2라는 값이 나와요. 이건 뭐 그림 같은 걸로 생각을 해야 좀 편한데 지금 말로만 하려니까 그러면 이건 정수 값으로 계속 움직이죠. 1, 2 나왔다가 2가 나왔다가 3이 나왔다가 3.5는 나올 수가 없죠. 양쪽이 막혀 있는데 줄은 흔들려야 되니까 3.5, 3.2.5, 3.25, 3.225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정수값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파동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전자의 상태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 어쨌든 전자를 파동이라고 했으니까 네. 어쨌든 파동의 성질이 있다고 때문에. 했으니까 그래서 슈레딩거가 파동 함수를 만들어요. 그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또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전자의 상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행렬을 만들지 않아도 네. 이 공식으로 쉽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쉽게 더 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왠지는 몰라요. 슈레딩거 자체도 이거를 그 보호의 전자 모델을 보고 그 도출되는 값을 내려고 자기가 이런 공식을 만들면 어떤 값이 나오겠지가 아니라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을 그냥 파동 함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뭔지를 슈레딩거 자체도 몰랐어요. 만들 때까지. 그래서 근데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매우 좋죠. 네, 그렇죠. 계산이 편해. 일단 일단 계산이 편하고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결과가 다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역학이란 게 만들어진 거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간에 나왔잖아요. 생겼으니까. 이 수학이 뭔지 모르지만 그쵸. 되긴 돼. 라는 게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양자 역학은 사실은 슈레딩거의 정리에 의해서 거의 탄생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을 여기까지 일단은 거쳐왔어요. 조금 아무래도 길게 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느라고 일단 수고하셨고요. 네, 청취자분들도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과정은 저희가 깊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과정은 좀 짧게 끝날 겁니다. 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